안녕하세요. 저는 차이과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신약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약개발 연구 그리고 국가과제로부터 기술 이전 성공까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여러분의 신약개발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 이력과 그리고 지금 학생분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들어서 제 학생 때부터의 그런 신약개발 연구 경력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또 제 전공인 의약품 합성화, 약화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약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국가과제를 받아서 신약개발 연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성공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이 동영상 강의라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없는 점이 있어서 마지막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중학생 대상으로 했던 진로 강의 때 받았던 그런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력과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5년에 한성과학고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한성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학생 때 화학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과학과 화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실험실과 연계하여 R&E 프로젝트라는 그런 국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연구를 통해 논문 발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신약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도 이건 이제 후속 연구로 저희가 뭐 국가에서 시킨 건 아니지만 고려대학교에 찾아가서 실험실과 연계하여 나머지 그런 청양고추 추출물에서 어떤 항생제를 추출할 수 있을까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학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졸업한 실험실에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그때 당시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약사고시를 시험을 봐서 약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2012년도에 같은 해에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품 제조화학실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2012년, 13년도에는 이 혈관 신생 억제 그리고 항암 활성을 가진 대구엘린이라고 불리는 천연 추출물, 즉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인간이 자연계에서 얻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합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졸업 논문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같은 해에 그 해당 천연물인 대구엘린을 변형시켜서 합성을 새로 신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신약개발 연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볼드된 이런 연구, 대구엘린 변형 유조체 연구가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기업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을 이전하는 쾌거를 이루는 국가과제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부터는 또 그와 별도로 생체시계 조절 연구제, 그 조절 신약개발 연구를 병행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는 지금 2009년부터 제가 국가에서 이제 수여받게 된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 연구과제 이제 과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경력은 다음과 같이 그런 국가과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차익과학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지금 신약개발 연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대로면 2020년 올해 6월부터 이제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약개발로 유명한 연구소에 연구소장님이 지도교수로 계신 랩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 있었는데 이런 일말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약 개발 중에서도 저는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약화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화학이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새로 창조한 새로운 이런 물질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창조해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신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음에 제가 가져온 그림은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라고 불리는, 흔히 저희가 영화에서도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는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된 영화들을 지칭하는데요. 약물에서도 그 연도마다 가장 많이 팔린 약물들이라고 해서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불리는 약물이 이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팔린, 수익 금액적으로 많이 팔린 그런 약을 보시면 10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국방부 예산이 한 40조 원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약물 이 신규 물질 하나가 가지는 매출액이 10조 원이 달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을 개발하고 창조해내는 일을 하는 게 약화학이라는 것,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류가 혜택을 받다, 그 약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약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아주 복잡한 화합물이 천연물에서 얻어지게 되고, 이 복잡한 화합물은 항암제로 굉장히 널리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꼭 써야 하는데 인간이 이 물질을 자연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 물질은 주목나무라고 불리는 막 2000년까지도 자라는 장수하는 그런 나무의 표피 껍질에서 주로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놨듯이 한 3그루 정도를 갈아 넣으면 한 1mg 정도밖에 추출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도 물론 그렇게 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약을 얻기도 하는데요. 주목 농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나무들을 이제 수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이 이렇게 작은 소위 빌딩 블록이라고 불리는 전구체들로부터 작은 화합물로부터 붙이고 변형시켜서 이렇게 큰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날씨나 그리고 공간, 노동력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이 artificial, 즉 인위적으로 이런 항암제 같은 복잡한 화합물을 천연에서 의존하지 않고 만들 수 있게 연구하는 분야가 또 약화학 분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유기화학이 쓰였으며, 거기서 특히 약품을 제조할 때는 약품 제조화학, 그리고 의약품 합성화학이라고도 불리는 분야들이 해당 분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점은 의학화학의 좀 더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이 천연물에서 분리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리는 항생제, 그 항생제 같은 이런 천연물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구조를 변형시켜서 신규 물질들을 창조해내고, 그 물질들은 기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성균에 대한 이 방어 체계를 피해갈 수 있다든가 그런 더 진보된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 신규 물질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을 창조해내고 디자인하고 실제로 합성을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바로 약화학 분야라고, 의학화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화학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미국에서 많이 쓰인 임산부의 입덧 증상 완화, 그리고 임산부들이 흔히 앓을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한 그런 치료제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들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기적의 약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고 많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산부들이 약을 먹고 난 후에 출산을 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을 때는 임산부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낳은 아가들은 이런 팔다리가 굉장히 짧은 물개형의 이제 증후군을 가졌다고 불리는 그런 탈리도마이드 증후군을 가진 이런 기형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약 1만 명의 기형아가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가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그 양말이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듯이, 왼쪽 오른쪽 발이 다르게 생겼듯이, 그런데 또 이게 거울에 비춰보면 같이 겹쳐지듯이 저희가 화합물에서도 거울에 비췄을 때 좌우가 대칭인 이런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두 개가 섞여 있게 됩니다. 그게 보통은 자연계에서 섞여 있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의학화학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의학화학에서 카이랄 스위치, 거울상 이성질체 스위치 기법이라고 불리는데, 해당 기법을 통해서 왼쪽 이성질체, 오른쪽 이성질체로 저희가 나눠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처음부터 개발을 했다면 이 둘 중에 한쪽 폰만 기형아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왼쪽에 위치한 이성질체는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 옛날에도 이제 의학화학이 발달했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의학화학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신약이 안정성, 그리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이제 환자 편의성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약 개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신약 개발 단계가 요새는 많이 알려져서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길고 돈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 될 때 약 1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신약 개발의 그 주인공이 될 물질을 발굴하는 거가 처음에 한 5년 정도가 쓰인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 발굴 이전에 그 물질이 표적하는, 그 물질이 가서 건드려야 되는 그 생체 단백질이라든가 생체 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자를 발견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는 문제성은 뚜렷한데,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용하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우리가 표적으로 해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약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기 단계는 5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지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표적 생체 단백질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 우리 같은 의학화학자들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그 물질을 이제 조절하는 조절제 화합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면 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1만 개에 이르는 많은 화합물들이 후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에서는 요새는 더 이제 더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웨이스트를 없이 더 적은 화합물만 가지고도
뛰어난 화합물을 발굴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1만 개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십만 개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만 개가 출발을 했다고 치면 이 이후에 전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사람한테 임상 시험이 들어가기 전에 동물에게 처리를 해서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효능적인 측면을 특히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가 전임상 시험 단계인데요. 이 전임상 시험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화합물을 남기고 나머지를 탈락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0개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임상 시험을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상시험 진행 신청서를 국가에 제출을 해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비로소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임상시험이 1상, 그리고 2상, 3상을 통해서 어떤 많은 환자군을 모집해서 또 일반인군도 모집해서 일반인이 먹었을 때도 안전한가, 그런 안전성들 특히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판 이후에도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의도치 않았는데 좋은 효과라든가 어떤 다른 용량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계속 수집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판 후 임상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시판 후 임상이 계속적으로 모든 약물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심장혈관 질환에 쓰이던 약물이 뭐 다른 쪽으로 개발이 된다든가 전혀 다른 그 용도로 다시 개발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비단 약화학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약학 전공들이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해야만이 비로소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흔히 이제 약대에서는 신약 개발을 관연하게 빗대면 솔리스트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다라고 흔히 빗대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가지 전공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신약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보시면 약품 제조화학, 아까 말씀드린 약화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 분야고, 이렇게 화학 분과엔 또 약제학, 그리고 천연물 화학, 그리고 분석 약학이 존재하는데, 천연물 화학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신약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얻는 곳이 천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곳이고, 약제학은 저희 같이 이제 신물질을 개발했을 때 이것을 바로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타이레놀 같은 거를 보면은 대부분이 녹말 전분이에요. 그게 약 성분이 100%가 아닙니다. 약 성분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그 큰 알갱이가 녹말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제형을 취해야지 우리가 먹었을 때 효과적으로 약 성분이 몸에 흡수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석 약학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몸 속에서 이 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출을 위한 그런 분석을 위한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발전을 해야 저희가 약물을 먹었을 때 그 몸속에서 그 약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 분야 말고 생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약물학, 독성학, 예방학, 그리고 병태생리 생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를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지 평가를 하고 독성이 나타나는지 혹은 개선이 됐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이제 문과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임상약학 그리고 사회약학, 약물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약학대학의 한 그 전공 분야인데요. 임상약학은 당연히 이런 전임상부터 포함한 이 임상 그리고 시판 후 임상에 가장 중요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안전한 약물을 또 새로운 질병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처치법을 개발하거나 그런 데 이제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약학, 약물경제학은 우리 이제 의료 체계나 보건 의료 체계 그리고 약학 체계 그런 이제 가격 결정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대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과제와 신약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국가 과제를 처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국가 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 문헌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혈관질환 신약 개발에 제가 2012년부터 종사를 하고 관여를 했었고 다음과 같이 혈관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처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건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 국가 경쟁력 혹은 국가의 위상적인 측면을 여러 측면에서 이 혈관질환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왜 이 신약 개발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가시화를 시키게 됩니다. 보건사회적인 측면으로는 OECD 국가의 주된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그 고령화 사회에서 혈관 질환은 만성 질환으로서 훨씬 급증하는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적인 측면으로는 단연 이제 굉장히 많은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7년 기준 727억 달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제약시장 총 매출의 22%가 혈관질환 관련 신약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 국가 경쟁력인 측면으로도 이러한 세계적인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의 기회를 가지는 주제가 바로 혈관 질환 신약 개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하다고만 출발하지 않고 물론 과학은 이제 궁금증이 먼저 생겨야지 발전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약학과 신약 개발 분야라는 것은 좀 더 인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개발해야 가장 급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그래서 그걸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처음부터 과제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과제를 주시는 평가하고 이제 국가 과제를 최종 수요를 결정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의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한 국가 과제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비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그런 연구비를 국가에서 연계해서 받아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질환 신약 중에서도 저희는 망막혈관질환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망막혈관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막의 단편 사진들이고요. 망막의 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망막에서는 정상 망막은 이렇게 혈관이 적당한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병적 상태가 생성이 되면은 어떤 원인에 있어서 생성이 되면 다음과 같이 물이 고이든가 뭐 이런 물이 고이고 이제 조직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신생혈관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과도한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망막 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혈관이 병적으로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연령이 관련돼 있어서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빛으로도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고, 블루라이트라든가 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의 눈과 망막은, 시신경은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그런 데미지가 누적이 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노멀 비전이 점점 어떤 그 시신경 초점에서 일그러지게 되고, 그것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일그러짐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 가운데 초점이 맞는 곳이 이제 까맣게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까맣게 되면서 실명에 이르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뇨성 망막 질환이 있는데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혈관 안에 우리가 당 성분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당뇨병, 그리고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특히 당뇨병은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 중에 이제 당뇨병의 한 70% 이상, 당뇨병 인구의 70% 이상이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과도하게 끈적거리면은 눈으로 가는 혈관에 있는 혈액도 끈적거리게 되고, 그렇게 끈적거리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혈관이 신생이 됩니다. 다시 병적인 혈관이 마구 자라나게 돼서 다음과 같이 군데군데 이제 비전, 시야가 이제 이렇게 손상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성 황반변성은 한 점에서 집중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흐려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화면에 이제 시야가 다 까맣게 돼서 이제 실명에 이르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36주 미만의 출산을 하면은 미숙아라고 하는데, 그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미숙아성 망막병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고위험군이고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런 일련의 그런 혈관 신생을 병적으로 얻게 돼서 망막과 그 망막 앞에 있는 조직들이 붕 떠버리고 막 눈에서 출혈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치료제들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치료법으로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불리는 이 Y자 모양의 항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의약품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항체 의약품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종류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루센티스라고 불리는 이 이게 작게 표시가 됐는데 이제 큰 안티바디 항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항체 의약품은 굉장히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투여받는데 2012년 기준 한 2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가의 약물이고요. 이 주사를 한 대를 맞으려면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맞아야지 실명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이 그 가격 부담이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타파하고자 더 작은 단위체로 이제 개발을 한 것이 아바스틴인데,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42달러, 한 대 맞는데 42달러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안 하는 싼 가격, 그러니까 평생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싼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이제 가격적으로 낮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혈압 상승, 출혈, 긴 방광기를 가져서 전신으로 퍼지는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벽한 약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약들이 아까 제가 그 약은 어떤 표적 단백질, 생체 내에 있는 어떤 그 타겟 그 생체 분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들이 표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생체 분자가 바로 VEGF라고 부르는 VEGF라고 부르는 이런 생체 분자가 되겠는데요. 이 VEGF라는 분자를 직접적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 VEGF를 직접 억제를 하게 됐을 때 물론 신생혈관이 억제가 되지만 직접 저해 시 망막 신경세포의 손상 가능성, 그리고 시력 손상 가능성 등이, 그리고 또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이런 오른쪽과 같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이 빨간색 칸에 들어오는 점들이 이 VEGF라는 생체 분자를 표적으로 직접적으로 표적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유전자가 변하는가, 변하는 유전자의 개수를 점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빨간색 칸 안에 들어오는 점들이 변형된 유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VEGF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VEGF보다 더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다른 생체 분자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 한 개 또는 없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 적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이런 항체 의약품이 아닌 저분자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에 해당하는 이런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그 표적 생체 단백질 분자로도 VEGF라는 생체 단백질을 직접 타겟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업스트림에 있는 히프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체 분자를 표적으로 하자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은 점은, 물론 이제 의약품 자체의 생산 비용이 화합물 의약품인 경우에 생물 의약품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고, 또 분자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작기 때문에 이 항체 생체 의약품들은 다음과 같이 주사제로밖에 인체에 투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화합물 의약품으로 만들 때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키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 루센티스 아바스틴 같은 항체 의약품, 생물 의약품들을 눈에다가 투여를 할 때는 눈 아래다가 이렇게 주사를 직접 찌르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눈을 이렇게 뒤집고 고정을 한 후에 눈에 좀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눈알을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주사기로 눈에 직접 주사기를 찔러서 눈알 안에 그 항체 의약품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주사를 한 번씩 평생 동안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눈을 보면은 구멍이 이제 숭숭 뚫려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체아물기도 전에 다시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굉장히 이제 비환자 친화적인 투여 경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 부작용 우려, 그리고 비환자 친화적인 투여 경로 때문에 우리가 저분자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체 신호들을 먼저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HSP90라고 불리는 생체 분자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데, 이 생체 분자를 아까 천연물 의약품이 될 수 있었던 그 천연물 화합물이었던 그 데구엘린이라는 화합물이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의 주된 타겟인 주된 표적 생체 분자인
히프1 알파라고 불리는 이 분자를 안정성을 무너뜨려서 부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화합물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데구엘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구엘린을 직접 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이 데구엘린은 독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시험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1상, 2상을 거치면서 탈락이 됐고요. 결국엔 독성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됐고, 그 독성은 파킨슨-라이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구엘린의 부작용은 뉴로톡시시티, 즉 이제 신경성 독성이고요. 파킨슨-라이크 신드롬은 파킨슨 병이라는 이제 병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화합물이 효능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화합물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이 화합물을 변형시켜서 독성을 해소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됐고요. 1차적인 변형을 이뤄냈을 때 그 활성이 굉장히 낮아졌지만 독성도 같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구조 변형 연구, 그리고 신물질을 이제 창조해내는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링을 많이 없앤 간략화시킨 화합물을 개발을 했는데, 이 화합물은 다시 그 효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이 데구엘린만큼 좋진 않지만 충분히 사용할 만큼 다시 끌어올려졌으며, 더 중요하게는 파킨슨-라이크 신드롬이 사라지는, 그 뉴로토시시티가 신경세포 독성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미국 유럽 특허에 2017년에 등록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 절차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런 등록을 할 때 방어를 통해서 등록을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그 화합물들을 보면은 다음은 이제 작은 물고기라고 보시면 되는 이 지브라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신생혈관이 얼마나 억제되는가를 보는 실험 모델로 많이 활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톱만큼 작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들이 알을 굉장히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알들 하나하나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알들에서 배아가 이제 발달할 때 이 배 쪽에 있는 혈관들, 복부 혈관들이 얼마나 자라나는 것이 억제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구엘린 같은 경우에는 배 쪽에 있는 혈관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 쪽에 있는 혈관이 사라졌는데 척추가 지금 뒤틀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척추는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서 배 쪽 혈관이 없어져야 되는 결과를 저희가 얻어야 척추 독성이 없고 이런 뉴로톡시시티가 없는 상태에서 혈관만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화합물들을 보시면 척추는 그대로 이제 남아 있으면서 배 쪽 혈관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게 결국에는 눈에 적용을 하는 망막혈관 질환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생쥐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AMD는 노인성 황반변성이었는데, 그 나이가 됨에 따라서 눈에 데미지를 받고 그래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다음과 같이 생쥐에 억지로 데미지를 줍니다. 레이저를 쏴서 데미지를 주면 이런 황반변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화합물을, 저희가 개발한 신약을 처리를 해서 얼마나 그것이 억제되는지, 생성되는 혈관이 얼마나 적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화합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많은 신생혈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밑에 이제 저희 화합물들을 처리했을 때는 그런 신생혈관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된 좋은 화합물을 조금 더 신약 후보 물질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게 독성과 효과, 효능,
뿐만 아니라 이런 물성, 즉 수용해성, 물에 얼마나 잘 녹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되고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그런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용해성도 굉장히 많이 기존 화합물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3세대 화합물들은 다음과 같이 그 생쥐 실험, 생쥐의 눈을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도 저희가 화합물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화합물을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능이 개선된 같은 용량에서 효능이 개선된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제 와서 굉장히 이제 약으로 개발하기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국제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했고 또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기업과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기술 이전 2018년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대학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아까 보셨듯이 신약 개발 전 과정을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측면에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신약 개발 후보물질, 신약 후보물질까지 발굴을 보통 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거나 혹은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제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임상시험과 큰 자본이 필요한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신약 개발을 마저 이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 강의라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이런 학생분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는 질의응답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사실 중2, 중3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진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나왔던 질문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 나중에 꿈이 화학연구원인데 어떤 자질을 가져야 연구원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연구원이라는 것은 과학자고, 과학자는 결국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끈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굉장히 힘든 시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내하고서라도 정말 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인내력과 추진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약개발연구원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 드라마 허준이라는 정광열 씨 나오는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그때 이제 허준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 생명을 제1 가치로 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침을 놓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 저도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제1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더 넘어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왜 의대를 안 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집에서는 사실 의대를 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가 돼서 물론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의대를 가면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고, 외과 의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외과 의사가 굉장히 평생 노력을 해도 살릴 수 있는 환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신약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면
수천 명, 수만 명 혹은 수억 명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약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가라고 매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인적인 가치관과 취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법, 이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분들이 많이 듣는 강의여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누구에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 정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접했을 때 그것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서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점점 그 개념이 구체화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통암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고뇌하고 약간은 창작의 고통이 따르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점은 사실 뭐 학창 시절은 제가 너무 오래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요새 이제 연구원으로서 지내기에 힘든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또 이제 진로 고민에 객관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 괜찮습니다. 이게 중간에 실패도 많이 하고 기간도 길고 뭐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주 마이너한, 저한테는 이제 마이너한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힘든 건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2명이나 낳게 되면서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은 제가 갈 수 있었던 다른 진로들에 비해서 뭐 회사라든가 혹은 제가 약국이니까 약사를 한다든가 하는 다른 진로들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조금 이제 가장으로서 그런 좀 힘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이제 빡빡하게 생활을 했고요. 지금도 약간 빡빡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연구를 포기하고 그냥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힘들고 안타까운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뭐 특목고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특목고에 나왔고 요새는 사실 특목고를 없애자는 소리도 많고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조기에 진로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정한 친구분들의 경우에는 특목고에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개발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 위주로 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양날의 칼인 게 그러한 굉장한 의지와 내 목표가 없을 경우에 특목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냥 성적이 돼서 들어왔다거나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들어왔다거나 하는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동창 친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에 가려는 이유부터 확실히 생각을 하고 특목고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할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연물에서 주로 많이 얻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논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남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잘 정리해 놓아서 책으로 출간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정보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논문을 요새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 개발이 출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스터디,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하였고 미래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서울대 학부와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상 보고 자랐던 것이 서울대에 있는 이제 음식점, 그냥 식당에도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가 관악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의 그런 혜택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신약개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과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이 1차적으로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과 대한민국의 연구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 이상 넘어서 이 온 인류가 이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인류에 꼭 필요한 신약들을 개발하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론 이제 요새도 당연히 이제 제가 이 연구 쪽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요새도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사실 그게 공부라기보다는 이 논문을 보고 스터디를 하고 이런 것도 사실 노는 것만큼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즐겁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고, 뭐 생활고에 시달려도 이 연구를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결국엔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힘들 때 극복을 한 것은 이제 나중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의 힘든 시절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창의력과 그런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기분 전환과 취미 생활을 통한 리프레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좀 작게 가져왔는데, 이 아빠와 엄마가 지게로 아이를 지고 힘겹게 이제 이끌고 이제 아이의 이런 학습,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을 끌고 가는 것을 이제 풍자한 만화인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이 특히 더 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굉장히 감사하게도 굉장히 일찍부터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진로를 빨리 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스스로 내가 했을 때, 남들이 시켰을 때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했을 때 그 보람과 그 짜릿함이 무엇인지 꼭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